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아파서 입원하면 하루 8만 원의 생활비를 보전해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선심성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유급병가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51만 9천 원이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유급병가가 없는 일용직, 택배기사, 인턴 등입니다. 병이 나서 입원하거나 검진을 받으면 하루당 서울시 1일 생활임금인 8만 1,184원을 시 예산으로 최대 11일 지원해줍니다. 내년에 최소 3만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 아파도 유급병가가 없어서 쉴 수 없는 일용직, 영세 자영업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득 상실의 걱정 없이 간단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반응은 엇갈립니다. 상병수당 도입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상병수당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OECD 국가가 사실 미국이랑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 격차, 포퓰리즘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냐, 또한 비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이종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이 15%밖에 안 됩니다.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복지 지원이 이것이. 서울시는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41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번 주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3분기 기업들의 성장성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3분기 기업 경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기업의 3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3.5%로 2분기 4.8%보다는 1.3%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6%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한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은 5%로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은 데는 기계식 생산 설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보기술을 생산 설비에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4년 내 3만 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참에 대기업 종속 구조도 함께 손봐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금속 판재 생산 공장에 구멍 뚫린 철판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 공장은 제품 설계부터 폐기까지 원자재 사용률을 데이터로 축적해 재사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용접 등 각 공정에 걸리는 시간도 자동 수집해 생산 일정을 짜 납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공장입니다. 고급 인력들을 저희가 많이 충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가가치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사업 판로도 개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처럼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화한 공장은 올해까지 7,800개, 이를 2022년까지 3만 개로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중소제조업 50%를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고 3단 혁신을 통해 제조 혁신의 거점을 구축하며 1터 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1터 문화를. 이를 통해 6만 명 넘는 고용과 중소제조업 매출 증가 18조 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구조 해소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란 목표와 달리 자칫 높아진 생산성 효과를 고스란히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어서입니다. 재벌 중심의 수직 계열화 하청 구조가 경쟁적인 구조로 바뀌는 정책이 있어야지 혁신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날 수가 있죠. 정부는 또 2022년까지 모두 10개의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정부가 선로 전환기 점검 대상을 탈선 사고가 일어난 KTX 강릉선에서 전국의 모든 철도로 확대했습니다. 선로 전환기 오류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기 때문인데 제대로 시공 관리됐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강릉 KTX 탈선 사고를 계기로 애초 선로 전환기 설계와 시공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설계와 시공 오류 가능성은 물론 부품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공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중이라서 답변이 애매하거든요. 시공을 할 때는 원칙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당연하죠, 그럼요. 또 1년간 사고 없이 운행되다가 지난 8일 갑자기 사고가 발생한 대목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자료가 최대한 빨리 이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부담자료들 그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KTX 강릉선은 지난해 9월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업체의 점검 이후 추가 점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공과 관리 문제가 떠오르자 국토부가 강릉선은 물론 전국의 철도 선로 전환기와 신호 제어 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도 운영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선로 전환기는 9,900여 개로 각 운영기관은 오는 19일까지 선로 전환기의 점검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실제 강릉선의 경우 39개 선로 전환기 모두 한 업체에서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강릉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한 철도 안전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은 90년대 초반인 1991년 준공됐는데요. 일부에서는 당시 만연한 부실 시공의 결과라는 주장과 함께 비슷한 시기 지어진 대형 건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붕괴 위험이 감지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결국 폐쇄됐습니다. 입주자들은 모두 건물을 떠났고 사업체들도 상당수 이사를 마쳐 현재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강남구청은 사무실을 구하지 못한 입주자들을 위해 임시 사무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고 건물주 대표들과 보강공사 및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종빌딩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당초 부실하게 시공됐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내력 자체가, 시공 자체가 80%의 성능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철근의 그 결합 상태라든지 시멘트의 피복 상태, 시멘트의 단단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건물이 부실 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제2의 대종빌딩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규모나 금액이 작은 건물인 이 건물에 대해서 좋은 인력과 좋은 자재와 그런 게 적정한 시기에 충분히 잘 공급되기는 어려웠던 때 같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는 건물이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리제도라는 것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종빌딩 건설사인 남광토건 측은 공사 당시 직원들이 모두 퇴직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나 남광토건이 건축한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탄력 근로자 확대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의 진용이 확정됐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 4명이 내정됐습니다.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으로 참가하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위원 2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노사단체 본부장급 인사로 정했고 정부위원 1명도 참가합니다. 출범 일정이 불투명했던 노동시간위는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출해온 한국노총과의 갈등이 조정되면서 다음 주 발족합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비중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2%에 불과하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지난해 13.4%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93%가 육아휴직을 도입한 것과 달리 5에서 9인 사업체는 도입 비율이 38.8%에 그쳐 여전히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가 각종 육아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아이를 기르기 위한 공적 지출은 2013년 기준 1인당 1,7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2,316달러의 7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야 공방에 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줄줄이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각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에 힘을 실었지만 실제 처리된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지난달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전면 개정안까지 냈는데 이마저도 현안에 치여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여당은 정부의 철저한 원인 조사를 당부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또 다른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당은 야당과 협의해서 서둘러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안 처리 미루기가 비정규직 안전사고를 또다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막혀 논의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제 등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박수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돌진한 차량 때문에 병원 유리문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80살 운전자의 실수였습니다. 10여 년 새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4배로 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허 취득을 제한하거나 면허를 강제로 회수할 순 없어 일부 지자체들은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1회 10만 원권 교통카드나 할인 혜택을 주는 건데 올해 7월 처음 시행한 부산시에 이어 서울 양천구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75세 이상도 한 5천여 명 됩니다. 만약에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추첨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목표가 240명을 목표로 해서 부산시는 제도 시행 뒤 한 달 평균 반납 건수가 8배나 늘었고 사고도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관건은 장롱 면허가 아닌 실제 운전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인데 당사자들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갈 때 집사님 환자니까 지하철 노선이 없을 때는 차상 버스 찾아가야 되고 택시기는 아마 요금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이 때문에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고 무임승차 교통편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면허 적성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질병 유무를 자가 진단하는 검사 항목은 똑같아 선진국처럼 엄격한 운전 능력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겨울이 되면 건설, 제조, 또 농업 등 많은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 히든잡에선 겨울철 한시적으로 더 활발해지는 틈새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겨울에는 한파가 찾아오며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 어떤 직업인가요?
네,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재입니다. 그중에서도 산불은 자칫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예방에 신경 써야 하죠. 그래서 탄생한 직업이 바로 산불 감시원입니다. 산불 감시원은 화재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된 산림과 벌목 예정 지역을 순찰하며 산불을 감시하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보통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만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직업이므로 지역 주민들 위주로 뽑게 됩니다.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밖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은 아니지만 은퇴한 노년층이나 건설, 노무직 종사자 혹은 농한기에 소득이 없는 농촌 지역 거주민들에겐 특히 추천하고 싶은 직업이죠. 네, 물론 꾸준히 일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겨울철에 역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 주목해봐도 좋을 만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산불 감시원이라면 불이 났을 때 함께 진화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하는 건 소방대원이나 산불 진화원의 몫인데요. 이 산불 감시원 역시 산불이 대형으로 번졌을 땐 진화 작업에 참여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산림지대나 벌목지대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화재 위험 대상이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또 산불 진화에 필요한 소화 호스나 양동이 소화기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산불 감시원의 역할입니다. 현장 조사를 다니며 소화 공구나 장비가 소모됐거나 분실됐을 경우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산불이 났을 경우 만약의 상황을 위해 소화 장비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예방과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건조기에 활동하는 만큼 산림지대를 돌아다니며 산림지대나 사람들의 접근, 나무 채취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산불 취약 지역이나 약수터 등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하거나 산불 예방을 위해 주변 청소라는 것도 감시원의 역할입니다. 농촌에서 활동하는 산불 감시원의 경우엔 농산 폐기물 소각이 산불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지역을 돌아다니며 소각 여부를 감시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산 및 외딴 곳에 거주하는 독거주택 주민들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뜻깊은 일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일을 하게 되네요. 내 지역의 안전은 물론 이 어려운 이웃까지 도울 수 있으니 정말 보람찬 일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근무 시간이나 보수 같은 근로 조건은 어떤 편인가요? 네, 산불 감시원은 공무직과 비슷하게 8시부터 6시까지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대신 산불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명절과 같은 공휴일에 따로 쉴 수 없다는 게 단점인데요. 하지만 지자체별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하루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강도 높은 노동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노년층에게 인기가 많은 일자리라고 합니다. 네, 보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잘 어울리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불 감시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매년 10월에서 1월 사이 각 지자체에서 산불 감시원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한겨울 혹은 봄철과 가을철로 나눠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데요. 넓은 산림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는 만큼 이 차량, 오토바이와 같은 이동 수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산림 감시, 숲 가꾸기 등 산림 사업에 경험이 있다면 가산점이 부여되는데요. 또 야외에서 일하는 만큼 체력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 통과하며 이 체력 테스트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체력 테스트는 15kg 정도의 등진 펌프를 쥐고 달리거나 일반 200m를 달리기 등을 통해 뽑는다고 하니 지원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내가 사는 지역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일자리가 부족한 혹한기에 노릴 수 있는 틈새 시장이라는 것이 이 산불 감시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